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전지적 감독 시점 정초신입니다. 오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독 문희윤 감독님이십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영상언론학 석사입니다. 네. 청소년 영화제에서 도시의 계절풍이라는 영화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공사, 이게 예전 이름입니다. 지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됐는데 영화진흥공사에서 청소년 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한 저 먼 동화의 나라로라는 작품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로 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I Love You, 학교 전설, 플라이 하이, 늙은 자전거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하셨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각색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종합예술전문학교 MBC 영상아카데미에서 구성 작가반의 전임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글 쓰는 거에 관한 한 대단한 분이신데 소설을 또 썼습니다.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 다히 그 환상적인 이 글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행간에 감춰진 글 사이사이에서 읽을 때 영상이 떠오를 정도로 아름답게 글을 쓰셨습니다. 문희윤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이 제법 이쁩니다. 그냥 저 공간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냥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선 공간을 좀 찾다가 오피스텔을 들어가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침 이제 위에 창고 같은 이런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좀 개조해서 제 나름대로의 출퇴근하는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항상 꿈꾸던 거였었는데 제 개인의 카페하고 제 개인의 영화관을 갖다가 만드는 일은 여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글도 좀 쓰고 생각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려고 그랬었는데 다 못하고 주로 낮잠을 좀 많이 자는 편입니다. 아니 개인의 영화관을 갖는 게 소망이셨어요? 그게 그냥 누구나 갖는 소망 아니었었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루신 분은 함영준 감독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개인 영화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조그마하게 그냥 저 혼자 그냥 행복해하는 공간이죠.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만들어 놓은 지는 한 3, 4년? 4년 정도? 4년쯤은 안 돼요. 안에 지금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 영화 볼 수 있다. 이따가 보면은 편집해서 붙이시면. 이야, 대단하네. 스피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야. 나름 5.1채널로다가 잘 치워놓고 봅니다. 소리가 돌아갑니까? 예. 이야. 나름 그걸 갖췄습니다. 그냥 DIY 식으로다가 해가지고요. 어설픈 데는 많습니다. 혼자 만드셨어요? 그럼? 만든 부분도 있고 인테리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했었죠. 참 대단하네. 소설은 왜 쓰신 겁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를 꼭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선은 영화로 만들어지는 여건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충고를 얘기 조금 하면은 과거에는 감독이 실수를 한번 하더라도 영화 사장과의 관계, 주변에서의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 작품 잘못했어. 야, 술 한잔 먹고 pit방명이한테 때리고 임마 다음에 하나 이 책까지 잘 만들어봐. 이런 식의 어떤 기회라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그 도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충무로에 대한 그 충무로 그런 이퀄 영화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나름대로의 그 미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하나 잘못했고 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하고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무시되고 그냥 바로 사장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어떤 제3의 이유들로 인해서 여건이 최악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찍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던 작품에 대한 전체가 저에 대한 낙인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친구가 단편을 참 잘 만들었던 친구였었다, 시나리오도 곧잘 쓰는 친구였었다, 아니면 조감독 생활을 했을 때 저도 좀 칭찬받는 조감독이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푸시 녹음하고 막 이러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도 없던 시절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카메라 렌즈 사이즈에서 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연습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
그런 거 자체가 어떤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데뷔작이 조금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사장이 돼버리더라.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서 쓰다 보니까 안 되다가 결국에서는 이 얘기만큼은 내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군가가 이제 한번 그 얘기는 소설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중남독 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또 러시아라는 데를 우연찮게 한 3번에 걸쳐서 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주는 느낌이, 향기,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미작이고 졸작이지만 뭐 끝까지 한번 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시나리오가 있네요. 시나리오 초보가 있는데 이 소설하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시나리오는 소설은 제가 이제 막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뭐 발레도 시키고 뭐 발레단에서 날라도 다니고 뭐 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그런 여건적인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시나리오. 이거는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루 동안에 남자와 여자가 그냥 인제 저장난 숲을 여행하면서 그냥 떠드는 이야기 정도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떠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을 갖다 소설에서는 조금 극대적으로 다 표현을 해도 뭐 좀 독자들의 관념에 좀 호소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좀 이렇게 넓게 보고. 그럼 영화 제목은 뭡니까? 영화 제목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 그러니까 왜 눈이라는 게 보면은 좀 그 설명을 항상 드리고 싶었었는데 원래 처음 제목은 걷다가 돌았으면이라는 제목이었었는데 그건 뭐냐면 걷다가 돌았으면은 누군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했었다 고민하다가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을 왜 썼냐면은 눈이라는 게 보통 보면 나무 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눈은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사람과 사람들, 연인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은 항상 쌓여서 눈처럼 쌓여가지고 내리는데 그것이 보면은 위에 나무 위에 항상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감정을 흔들어줬을 때 그 아래로 내렸을 때 비로소 느낄 때 이것이 사랑이었었나 아니면 내가 좋아했었던 어떤 그때 감정이었었나 이런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면은 이미 눈이 내려서 감정이 내려서 나무를 덮고 있지만 그것이 표현이 안 됐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건드려줬을 때 쏟아지는 그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었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었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을 가졌었어요. 아니 임팩트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작나무 아니어도 되잖아요. 소나무 아래로 내리든지 전나무 아래로 내리든지 고목나무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왜 굳이 자작나무입니까? 그 자작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그 기부가 되는 구심점이 되는 거죠. 구심점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그러면은 꽃은 뭐 해바라기지만 러시아 나무는 자작나무에서 제가 하바rov스키를 기차를 타고 지나갔었을 때 끝없이 펼쳐지는 그 자작나무 숲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때 같이 마침 그 기차를 타고 갔던 분이 그 박완서 선생님이셨거든요. 소설가 박완서. 그때 이제 같이 여행을 돌아가시기 1년 반쯤 전이었었죠. 아마 1년 반, 2년 전? 그 정도.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 박완서 선생님이 마지막 해외여행이 아마 그 저가 같이 했었던 친하셨나봐요. 가서 친해지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박완서 선생님 저는 뵙지도 못했는데. 네, 가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제가 그때 여행을 했었을 때 그나마 젊은 친구 중에 속했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손을 붙들고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그 아치울역에 있는 그 노란 간벽을 가진 그 박완서 선생님 댁이 있으시거든요. 그 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지만 그거 자체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바리칼에서 이렇게 제가 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돌에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사인을 해주는 게 아직도 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를 좋아하게 됐고 자작나무를 보게 되고 연관에서 자작나무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 누구나 이렇게 설레임 이런 것을 갖다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뭐 떠올리는 게 사실 시베리아 동토 이런 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백야도 있지만 흑야라고 그러는 그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긴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 밤을 찾아왔었을 때 누군가 설레이는 사람과 그냥 사실 거기에서는 뭐 오로지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자연 속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연관이 됐었을 때 제가 그걸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루 종일 밤이랍니까? 백야는 하루 종일 낮이. 그러니까 백야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소설에도 잠깐 나오는 우크라이나 호텔에서 했거든요.
소련의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네, 백야를 보는 게 하나의 바람이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백야를 보고 백야의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맞은편 건물에서 카운트를 내더라고요. 백야가 한 10시 넘어서 되니까 이제 좀 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종일 밤은 아니고 밤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그런 거예요. 11시에 해가 져요. 대충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비행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대한 시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떨어지는 리아를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임팩트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제의 자작나무 농장을 갖고 계신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인제의 자작나무 농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인제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 자작나무 숲,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은 몇 번을 가봤습니다. 아, 그건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럼요. 원대리. 인제는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 가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자작나무 생산이 많이 돼서 자작나무, 지기나무, 이게 자작나무 찜통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자작나무가 다 원대리에서 오나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수입되는 게 많고 인대리에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 숲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광상품보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강원도 지역에 겨울 축제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겨울이 없어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자작나무 숲 그러면 아직도 겨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름보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담겨 있나요? 그러면 안 담겨 있겠는데요? 지금 원대리 자작나무 농장 소유주가 아니면 그 아버님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 제 얘기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겨있지 않고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었던 메모했었던 것들의 연결성으로 다 보면 되죠. 구조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자작나무 숲에 묻어달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근데 너무 짧게 나와갖고 네. 앞에 주인공이 자작나무를 미워하는 동기가 거의 엔드에 가서 무슨 말도 안 되게 해결을 해서 네. 거의 도피성 해결처럼 느껴졌었는데 네. 본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겠네. 왜 네.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영화적인 하나의 영화적인 엔딩. 예,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적인 어떤 깊이 그 관념이나 철학을 담지는 못합니다. 사실적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앞뒤로 다 배치를 했었던 거죠. 소설은 그냥 다 그런 부분을 표현해야 되지만 영화는 주인공의 어떤 그 내러티브, 감정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서 표현해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소설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치기 싫었던 거죠. 주인공이 모스크바로 가는 거죠? 가야죠, 갔습니다. 저는 보냈습니다. 보낸 제가 거죠? 글 마지막 그 얘기 다 하는 거죠, 쓰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냥 주인공 여자 나타샤와 명호를 보면서 그들을 그냥 시베리아의 밤인에 있는 시베리아 속으로 그냥 쳐박아놓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무슨 생산을 할지, 뭐 거기에서 뭐 이별을 또 할지, 싸울지, 뭐 농사를 질지, 나무를 자를지도 모르지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 7시간 동안 빼째로 그렇고. 빼째로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7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예. 그 뭐죠?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포 선라이즈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저도 그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문득 감독님을 뵈니까 감독님을 모시고 주인공으로 해서 인제군 원대리를 갖다가 하루 동안에 걸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담아도 충분히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왕이면은 그 원대리로 가지 말고 세인트 상스베테르브르 예,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죠. 제작비가 아니 어차피 그 비포 선라이즈처럼 찍으면 되겠다. 그럼요. 저는 그거 너무 좋습니다. 비포 선라이즈처럼 딱 찍으면은 와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내가 이렇게 휴식하면서 보는 영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감독님 말씀대로 하루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휴식하면서 여백을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그런 게 휴식이 좀 어느 순간에 좀 필요도 하지 않을까. 여러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에 너무 잘 만들고 있지만 그런 데서 좀 필요한 얘기를 만든다면 굉장히 큰 영화보다도 저한테는 소중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페테스부르크 어려워요. 이게 피터스버그라고 아시죠?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레닌그라드가 나와. 네, 피터스버그라고 아시죠? 네. 피터스버그. 거기가 옛날에 레닌그라드였고 레닌그라드. 그래서 레닌그라드가 훨씬 임팩트 있어요. 네.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리고 피터스버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도 하나 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전주를 가면 저희가 서울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역 가서 전주행을 탔는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간다면 모스크바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을 가는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을 가야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는 겁니다. 오.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닌그라드라는 얘기를 역을 찾아간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그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모스크바에 가면 블라디보스톡 역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스크바에 가서 블라디보스톡 역을 가면 예. 거기서 기차를 타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네. 이야. 그게 참 보면은 그게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속철과 굉장히 오래된 기차가 같이 이렇게 손상해 있습니다. 다 낡고 어떤 노동자 같은 사람이 영문을 나와서 이제 창문 내다보면서 뭐 이제 어디 갈라 그러는데 다 녹도 쓸고 그러는데 아 저 기차가 갈까 그런데 옆을 딱 돌아보면은 제법 팍 있고 저 고속철 같은 게 있고 야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 영화를 하는데 꽤 오래전에 시작을 하셨나 봐요.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우연찮게 뭐 영영학과 가게 되려다가 85년도에 현장을 처음 본 거. 영화를 처음 영화를 하고 이 영화라는 게 나한테 있어서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85년도에 저하늘도 슬픔이라고 김수영 감독님 작품 리바이벌의 작품이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처음 갔었어요. 85년도. 예, 그래서 쪼다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모크 안개 피우고 스모그 날리는데. 아시죠? 쪼다통이 왜 쪼다통이 되는지. 그 당시에는 커피로 안 하고 초창기 때는 한국 영화가 얼마나 이 무식하게 갔었냐면요. 지탄이라는 게 있을 때 지탄. 네. 당시에는 지탄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커피가 아니라 지탄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얘기하면 이제 그 망울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습니까? 그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깡통에다가 이렇게 지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학 약품입니다. 그걸 갖다 한 주먹을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뭔가 연막탄처럼 되는 겁니다. 연막탄처럼 쫙 피우고 뛰거든요. 그걸 막 돌리면은 그래서 그게 쪼가통이 된 이유가 바람의 방향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반대로 죽겠다고 뛰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불면은 욕은 인데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제가 그때 그것으로다가 영화 현장을 처음 보면서 그거 자체만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쪼다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네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 커피 콩 태우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커피는 그나마 괜찮는데 그 화학약품은 몸에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뭐 그래도 다 하고 당시에는 보면은 그 충무에 몇 명 전설적인 뭐 조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선을 몸에 감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이팅도 그죠. 이렇게 죽자고 덤비는 거죠. 아유 그건 뭐 떨어지면은 뭐 바로 하고 싶죠. 바로 그냥 가는데도 그런 시대들이 어쩌면 지금 한국 영화를 또 만들어 놓은 조문이 되지 않았나.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주제가 뭔지 아니면 소설에서 무엇인가 가져와야지 아니 문학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 생각을 많이 하고 댕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장르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가는 좀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 감독님이 해주신 대로는 자작나무 아래로 같은 경우는 정말 취임 있는 그럼요. 시민. 인제 원대리 이런 데 가서 찍지 않고 레닌그라드로 가셔야죠. 그래야 가는 맛이 나지. 예.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나기 전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찍어도 시비를 안 겁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 찍듯이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냥 찍어도 시비를 안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장막으로 거쳐서 찍던 말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뭐 러시아 그러면은 뭐 그 얘기는 뭐라고 그러죠? 하얀 거에 진짜 그 인종 우월주의, 차별주의 가지고 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 문진락하고 이런 KK단 같은 형식의 그게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관광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푸틴이 다 잡아주겠다는 거.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러시아에 갔었을 때 뭐 제가 이제 뭐 촬영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다 근데 눈이 마주치고 그랬어도 걔들이 그냥 뭐 싫어하는 표정을 내더라도 와서 뭐 시비를 건드는지 이런 게 없었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강한 그 모임 집회를 여는 데가 있어요. 집회를 여는데 한국 그 대사관이 거기 있습니다.
KKK 같은 애들이 거기서 집회를 열거든요. 거긴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사실은 보면 타지죠. 특히나 동양인들이. 근데 보면은 거기에 그 한국인 대사관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스크바, 러시아 그럼 막 이랬을 것 같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전했었고 생각보다 음식도 뭐 근데 음식은 첫째 갔을 때는 별로였으면 두 번째 가면 음식도 좀 많이 좋아졌고 다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괜찮았어요. 일단 뭐 저는 그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생긴 건 완전히 유럽인데 가격은 뭐 거의 뭐랄까 거의 동남아시아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오래된 물건이나 가구 같은 걸 파는 그런 시장 같은 것도 말 그대로 건질 게 많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러시아 애들은 왜 그렇게 그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스킨헤드 그런 게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근데 원래 뭐 종족 자체가 뭐 하얀 애들이니까 네. 하얀 애들이야 뭐 잘났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KKK 근데 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우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네들은 우월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감독님이랑 뭐 키도 크시고 인물도 되시고. 아니 그 아메리카에 유학 갔을 때도 이렇게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 애들이 크냐 그러면 한국에서 난쟁이야 이렇게. 한국 애들은 평균 키가 6'5'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KKK가 그 가짜죠 우리가 본다는. 그게 Q 클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KK거든요. 그게 Q 클로스 클랜이라는 말인데 아리안족이 바퀴를 개발했대요. 아니 뭐 지들만 있었나? 우리도 다 바퀴는 동그란 거지 뭐 바퀴를 네모나게 만드나? 근데 지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이 85년도에 그러면 처음에 충무로에 나가신 거예요? 경험은 그때 처음 해본 거죠. 조감독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출부 막내죠. 막내라고도 할 수 없이 완전 뭐 따까리에 시다바리에 시다. 그때 좋은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85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 조감독이 된 건 언제예요? 조감독이 된 거는 제가 89년 그때 88, 89 그때 이제 조감독 일명 퍼스트가 된 거죠. 일명 퍼스트. 그것도 빨리 됐었던 건데 군대 제대로 나와가지고 다행히 뭐 영화들을 갖다가 만들었던 뭐 단편 영화의 경력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동안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불려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 받은 거는 학생 때 받은 거예요? 상에 대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주에서 대상 받은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86년도에 작품을 만들어서 낸 거였었거든요. 86년도에 이제 청소년영화제 작품을 냈다가 공연윤리위원 당시에는 공윤에서 고해에서부터인가 공윤에서 그 학생 영화도 심의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하신 정영일 선생님 아시죠? 정영일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셨었어요. 당시에 심사위원장이었었는데 아직도 기억했는 게 지금 이번에 제출된 영화 총 26편 중 몇 편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심사평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26번째가 28번째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럼 제 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심의에서 잘렸답니다. 제 거는. 당시에 사상성이 있고 뭐 일종의 얘기면 이념적으로 뭐 그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도 그 장면적으로다 보면은 원래 당시에는 좀 강하게 찍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일종의 얘기면 몽타주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을 큰 마산 학생들이 그런 거에 심취돼 있었으니까 저 역시도 그런 쪽이 좀 강했었으니까 그래서 가령 차갑기에 개구리가 치여 죽는다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눈에 거슬렸었나 봐요. 그래서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기억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텐데 동국영화제라는 게 열려가지고 학생들이 동국대학교에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심의를 보냐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끼리 한번 평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학생 작품을 다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제를 열려서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순위를 매겼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거를 제일 먼저 틀더라고요. 세 편을 골랐는데 그래서 그해 상을 받았던 작품은 떨어지고 거기서 학생들 뽑은 거에서는 아예 밀려났고 순위가 세 편이 뽑혔는데 제게 관객상 가장 재밌게 본 관객상 대학생들이 그걸 내가 제일 먼저 틀었다고 그래서 세 편에 제가 뽑혀서 그때 미안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왔는데 이제 같이 촬영을 했었던 친구가 형 이거 아까 보니까 영화제 다시 한번 내보자. 신영영화제는 게 열리는데 신영영화제 면목국장에서 하신 거 아시죠? 신영영이 하신 거. 1회 때 제가 받고 2회 때 이제 양ino 감독이 받아가지고 내보내자 해서 냈는데 그게 어떻게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상성으로 탈락받은 영화가 2년 2년 뒤에는 4년
4년 뒤에 예, 대상을 받거든요. 아, 이거 저희가 사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람이 서민이거든요.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면 만들어 놓은 영화도 사상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감독님.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은 여전히 그 영화는 사상에 문제가 있어. 예.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만들어졌던 영화여서 그거 덕분에 당시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쟤는 단편을 그래도 그 당시에 저기 한국 첫 신형영화제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미장센 영화제 대상. 대상보다 더 하죠. 한국의 영화제라고 그러면은 금관영화제하고 신형영화제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해외 나가는 건 생각도 못했고 아예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다가 신형영화제가 상금이 제일 컸고 당시에 300만 원 줬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많은 1986, 아니 90년 90년도에 300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좀 제가 좀 다행인데 그 보통 단편 영화들이 학교 내에서 찍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개의 지역을 로케이션으로 다녔습니다. 서울, 청주, 부산 또 그리고 또 어디더라 강릉까지인가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다녔었고 차에 이동차를 싣고 다녔습니다. 물론 칼라 코락으로 찍었었고요. 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00억대 영화를 단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보통 집안이 좀 굉장히 유복합니다. 아니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각금을 받는다는 조건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죠. 제작비가 그때 얼마 들었어요? 그때 남편 제작비 80인가 160인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든 겁니다. 이 단편 영화 제작비 5만 원이면 됐던. 그 당시에 거의 그렇고 그럼요. 극영화 제작비가 3천만 원이었죠. 그렇죠. 감독님 아시죠? 네. 3천만 영화 3천만 원이에요. 네, 3천에서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5천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1억을 집어넣은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대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화 현장이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무로라는 데 나가면은 쥐잡는다고 그러거든요. 표현을 쥐잡는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그 문틈으로 다 들여다보는 거를 쥐잡는다고 쥐잡고 있으면은 야 와서 밥 먹어. 그치. 오늘 나 계약했어.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충무로에 가면은 밥과 술과 정이 그나마 넘치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넘쳤나 몰라요. 이 영화 해갖고 들어가봐야 또 개런티 10만 원인데. 아 개런티도 못 받고 또 반만 주는데요. 최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야 계약금이야 하면서 저도 청바지 하나 받고서 끝난 적이 있어요. 청바지. 이게 이제 충무로에 거기 보면 그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거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옷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가게가. 옷가게가 있었고 그 옆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세탁소들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충무로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촬영보다 이제 뭐 요즘 멋좀 부리는 사람들은 그 세탁소에서 옷을 다려 입고 등산화를 광을 내서 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옛날에 그 촬영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누가 그러면 다녔는데 그리고 그 감독님도 아시지만 충무로에 그 굉장히 유명한 다방 있지 않습니까? 스타다방, 충무로에 그리고 배너, 파리 다방, 뭐 이런 다방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감독님들이나 누가 보면은 다방에다가 책을 맡겨놓습니다. 다방에다 보면은 그 책이 나온 걸 보고선 자기 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시나리오. 그런 시절이 보면은 그런 시절의 얘기를 한번 엮어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었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찍 90년에 상 받고 이 충무로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영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영화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매일 영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상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인생사의 한 부분이 우리가 상상은 즐겁게 하자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왜 즐거운 상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영화와 연결된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뭐 슈퍼맨이 된다든지 어떤 멜로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그냥 뭐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그 안에서 꼭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 제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심한 공백기가 있었고 또 심한 공백기가 생긴 데는 제가 피해를 입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을 훌러덩 날려버리고 다행히 그냥 못되지 않게 이렇게 가게끔 인생사가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나도 영화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뭐 감독님을 이렇게 또 뵙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감독들이 이 공간에 오더니 감독님 아직도 쓸만하고 쓸 수 있는데 왜 안 써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시나리오들을 보더니 이거 어떻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시나리오가 뭔지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썼나? 그래서 요즘에 다시 솔직히 지금의 이런 넷플릭스나 너무 잘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분들처럼은 만들진 못하지만 잘 쓰고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다행히 지금 한 2개 정도 찾아가지고 또 하면은 저는 한 영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영화를 하는 것이고 못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딱 한 번만 하면 죽는 날까지 그 직함으로 불러주는 직업이 2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가 감독이고, 감독은 끝나고 뭘 해도 그냥 감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독도 아시지만 극장에 걸었던 감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1903년 대한민국에서 영화가 처음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는데요. 극장에 걸었던 감독이 한 2,000명이 안 됩니다.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걸 하신 거예요. 감독님 덕분에 저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영화 감독을 만나면 굉장히 신기한 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숫자가 적습니다. 국회의원 저기 300명씩 있잖아요. 꼭 하면 좀 5년에 한 번씩 갈아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독님 제가 영화를 해봐서 또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인간의 측정을 했었을 때 상위 0.3%에 들어가요. 건강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게 영화 감독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영화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얻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에 도봉산 꼭대기로다가 카메라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위에 제가 그때 연출부 세카이라는 시절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밥을 해먹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걸 다 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님 연출부가 그걸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연출부가 소품까지 했었어요. 연출부가 소품, 미술 이 정도는 다 해야죠. 다 해야지. 다 해야죠. 돈 주는데 왜 못해요? 돈 못 받는데. 아니 원래 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돈 주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돈을 안 줬죠. 근데 이제 그때 도봉산 꼭대기까지 이제 쌀자루를 짊어지고서 이제 날렸는데 무식하게 밥 한 끼 했는데 요만큼만 가져가도 되는데 한 10kg 이상을 짊어지고 가는 그거에 뭐 스크립터에 소품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을 내면 책벌을 기르고 지금부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최대의 이슈, 지금의 나이가 됐었을 때 최대의 이슈가 되는 건강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독님들 중에서 또래 감독님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하나 장점이 된 게 지금도 시나리오 쓸 수 있네? 체력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 사실은 시나리오도 체력 싸움. 그럼요. 체력이 안 되면 못 씁니다. 이 소위 말해서 글발이 막 올라오는데 한 새벽 2시 되니까 몸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집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갖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게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저는 출퇴근형입니다. 보면은 다령 밤 10시 반 되면은 불 끄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일어나면은 아침 밥 다 먹고 하고 그리고 9시 반에 앉아서 그때부터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전한 예술이에요. 건전한 예술. 밤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그건 그때 이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쓸 때도 이렇게 하루에 한 20시씩 쓰고 이러겠네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하루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독이고 시나리오를 쓴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그 룰을 정했던 게 하루에 3씬을 못 쓰면은 이건 감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다. 3씬, 딱 3씬. 그러니까 3씬이라고 그러면 감독님 한 달이면은 약 90씬을 쓰면 한 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거에 좀 농땡이 버리고 휴일을 뺀다고 쳐도 한 대략 40일 정도면은 시나리오 내가 컨셉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40일 정도는 시나리오 한 편은 촛불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훌륭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가 시나리오를 만약에 누가 이거 시나리오 한번 써볼래 그러면은 40일 정도면은 저는 초를 뽑아다 드립니다. 35일 정도. 저도 40일이면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그러시죠. 40일이면 쓰는데 30일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한 씬 쓰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90씬을 다 씁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다른 스타일이 저도 이렇게 말씀 못 드리면서 감독님이 만약에 저한테 아직 만약에 나 요걸로 시나리오 써줘 이러면 전 요 자리에서 5씬 씁니다.
바로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5시 써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감독님이 만약에 생각하시면 감독님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고 저는 그렇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훌륭하네요. 아예 아닙니다. 그런 뭔가 좀 이래야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랬고 라파엘로도 이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이 영화를 시작하고 충무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 누구한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향적으로 제가 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상처를 잘 받아요? 약간 상처받으면 좀 삐져가지고 좀 오래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잘 나가는 수 있는 조건이었었죠. 뭐, 사람을 사실은 좀 잘못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연이라고 할 건 없고, 그분 나름대로의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한테 잘못되면 저는 악연이 되는 거잖아요. 돈 꿔갔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큰 작품을, 돈의 문제 같으면 뭐 생각을 안 해요. 작품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작품을 같이 제일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데뷔를 할 수 있는 루트인데 그거 끝나고 데뷔를 할 수 있는 루트에서 그 작품을 같이 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이제 저를 이제 아웃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메이저 영화사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돼버리는 거. 요즘 같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전 같으면 도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그 핸디캡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성격 자체도 그래? 내가 영화를 잘 몰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화를 공부해보지. 그래가지고 내가 내 것 제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꺾였을 때 그 시기를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잊혀지고 시대가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곧 제일 많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알라뷰라는 작품을 하게 됐을 때는 급한 마음에 제대로 좀 형이 갖춰진 상황에서 좀 했었으면 했는데 급한 마음에 왜냐면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하루에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낙관눈기라고 그래가지고 몰아치기 그렇죠. 그런 거를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신눈기까지 막 쳐내가면서 하루에 100카트씩 막 찍어댔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이렇게 잡는 데들은 하루에 뭐 6카트 찍었다 5카트 찍었다 한씩 떨어뜨렸다는데 이거 딱 와서 보면은 뭐 현장에서 막 100카트씩 찍어대거든요. 쭉 뭐 자르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피해 나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만 찍고 이렇게 돌려 찍으면 이걸 찍고 넘어가면 돼? 여건이 안 돼? 나는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거 만들 수 있어. 현장에서 시나리오 붙였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혼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실패하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맨 처음에 의도했었던 작품의 의도가 벗어나는 부분을 모르고 저도 알면서도 연결을 시키고 완성을 시키려고 들었던 그런 부분이 그거를 안 하면은 영화 못하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도 많아지고 또 잊혀지는 인물도 됐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나마 감독님 같으신 분도 저를 또 봐주시고 또 다른 어떤 주변의 분들도 영화를 같이 했었던 동료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한 감독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그냥 사람에 대한 것은 놓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제 성향이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공백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상하고 또 뭐 이런 공간에서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소설책이라도 한번 내가지고 감독님이 재밌게 봤다, 뭐 좋게 봤다라고 해주시는 건 저한테 진짜 뭐 굉장히 큰 극찬이고 행복한. 아니 일단 뭐 그 단어 선택을 굉장히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글이 굉장히 유려하게 지나가니까 뭐 저한테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의 힘이 많이 컸고요. 그러니까 저는 손정일 작가님이라고 그 도움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가르침만 시나리오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침이 없이 그냥 뚝 내면 천재 아니면 못 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 다 드리면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한테 많이 가르치고 그분과 오랫동안 또 제가 작업을 같이 했었고 서로 간에 오가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또 배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썼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령 한 문장이지만 담은 산처럼 깊어만 같다 이렇게 써놓고서도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 감탄을 했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말고 아니 이렇게 감탄이 나올 만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동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못 쓰면 영화로 만들면 뭐
영화적으로 볼 때 주적이 없어요. 예. 그게 그 시나리오에는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소설에는 원래 주적이 없어도 되는데 시나리오에는 좀 있을까요? 시나리오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쌍뚜 빼짜르 브루프를 간다면은 네. 주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하엘이 주적 아닌가? 아, 미하일이 주적이 될까요? 아니 미하엘이 지금 그러니까 이고르는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미하엘은 주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하엘은 왜 그걸 보내줬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본인이 좋아하면은 놓게 되지 않을까? 이거를 갖게 되면- 강유진이잖아요. 강유진, 나타샤가. 네. 강수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 아 그냥 뭐 세계 최강인데. 아 그게 저기 그 마린스키 발레단 거기 극장을 가서 보고 그냥 그건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예. 아니 왜냐면 그 강수진 이 발레리나가 짱구로는 예.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발레는 원래 점프로서는 네. 최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느낌이 하도 점프를 잘해갖고 그 예. 여자 다른 러시아 여자애들이 막 절망할 정도로 예. 그게 강수진 아니겠습니까? 예. 날아오르는 거죠. 네. 점프가 아니라 날아오르는. 날아오르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 지금 이게 다 뭐 이렇게 아. 개인의 어떤 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아직도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는 등장인물을 생각해놓고 등장인물화 시켜서 쓰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버릇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고백을 한 점, 셀프 디스하는 거죠. 아니 뭐 셀프 디스가 아니고 좀 영화적으로 이게 어쨌든 하기하고 로맨틱한 영화에는 주적이 없던가요? 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위대한 영화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는 누가 주적이죠? 없나? 없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주적이 없는가요? 없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비포 선라이즈도 주적이 없네요. 지정이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저는 그러네요. 이 얘기를 비포 선라이즈처럼 그냥 네. 둘이 같이 하루를 그냥 걸으면서 어느 공간에 가고 그들이 설레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리면은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진다면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상상이죠. 제가 볼 때는 소련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러시아로 가서 레닌그라드로 가야 돼. 그래야지 네. 폼이 나죠. 저 촬영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카메라도 했는데 제가 카메라 잡고 가고 있는 모습. 저건 너무 그 날로 먹는 거 아닐까요? 날로 그렇게 해서 영화 하나 만드는 거지. 예.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그 러시아에 가서 말로 다 풀어내도 되겠네요. 말로. 저는 그 생각합니다. 네. 뭐 알다시피 꼭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헌팅만 잘해놓으면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림이며 하다못해 그 러시아 그 대형박물관 그래서 이런 겨울박물관이 그런데 가서의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림들 자체가. 네. 그러면 그 앞에 만약에 남자와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섰다. 그리고 있는 것만 가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이 시나리오 속에서 나오고 얘기하고 싶고 책 속에서 소설에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직접적이지 않고 좋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하지만 그 제공하고 있는 미장센느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어떤 메타포적인 요소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는 좀 더 그렇지 나와서 만나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 키스를 하고 손을 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만지기 전까지의 설레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갔었을 때 설레임이 중요한 것이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을 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설레이지 않을까. 우리 감독의 시점인데 뭐 이게 맞는 거죠. 뭐.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영화가 되는 거죠.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배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배우를 하시면은 딱 하나 하고 싶어 하셔요. 딱 하나 우리 정 감독님의 그냥 자르셔도 좋아요 편집에서 정 감독님의 딱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정 감독님과 많이 뵀잖아요. 저쪽만 좀 없으면은 저쪽은 뭘까요? 쪼가 있어요. 아니 당연하지 쪼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연기력이 안 그러니까 감독은
말고 배우고 나시면은 내가 쇼를 없애버린다니까. 그 감독이 조지는데요. 그게 디렉팅하면 그게 되죠. 디렉팅이죠. 맞아요. 예. 아, 이렇게 엔진 내고서 그쪽 나가면 또 나갔어, 또 나갔어. 그 쪼가 쪼가 계속 나오나요? 아, 쪼가 있어요. 아, 그 우리 저기 정수신 감독님이 그 쪼만 없으시면은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쪼 때문에 제가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나. 오디션은 가면 잘리고 그러면서. 아니, 저도 감독인데 그걸 발견 못하게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맨날 그거예요. 저 연기력이 안 돼서 연기가 안 돼갖고 쓸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네, 좋아요. 지금 사랑할 길이라고는 연기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좋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좋아요. 그럼 저 레닌그라드로 가는 걸로. 가시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채로도 이렇게 써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설렘에 대한 그러니까 로망?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고 싶어하는 설렘에 대한 로망으로다가 상황, 사건,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체화시킨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설을 처음 쓸 때는 그 자전적인 거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자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게 이 작품은 시나리오를 먼저 썼던 작품. 그러니까요. 그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속 주인공 명호가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 아니죠. 전 아니고 제가 어떤 창조해놓은 명호라는 캐릭터가 그의 자전적인 부분을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적이 될 수 있는 명호의 자전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감독님도 작품을 만드실 때 쓰실 때 보면은 주인공을 설정해 놓으면 감독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는 명호가 돼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켰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너무나 뭐랄까 모범생 같아요. 원래 이 그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 때 이 작가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중인격이잖아요. 다중인격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남녀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또 조연도 써야 되고 좀 단역도 다 써야 되니까 이건 제정신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 드라마의 최고 작가인 김수현 작가는 17중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 뇌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보면 이게 이 자전적인 게 아니고 명호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명호가 주인공인데 그럼 명호가 쓴 소설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 작업은 어떤 인물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상황도 있지만 인물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되니까 명호라는 인물한테 어떤 환경을 주어졌고 그 명호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시대를 갖다가 살아나갔는지를 갖다가 어차피 그 시절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었으니까.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소설을 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전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상상력이죠. 상상. 다시 또 영화로 가서 또 영화를 만드셔야죠. 근데 누가 해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쓸 겁니다. 쓰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 영화가 총체적인 난국이고 그죠. 영화 산업이 지금 이제 거의 나락을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장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나라의 상업 영화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들은 독립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저도 진짜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가 아니고 독립 영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나리오를 독립 영화 좋습니다. 이 자작나무를 시나리오를 써서 레닌그라드로 가시고 이걸 가지고 어디서 돈을 한번 받아보죠.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인재군 원대리에서 찍으면 인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저쪽 레닌그라드로 가면 그래 30%는 강원도에서 찍으면 되니까 그렇게 가야죠. 강원도에서 30% 찍고 70%는 저기 러시아에 가서 찍는다고 그러면서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돈을 받아봅시다. 그거 괜찮겠다.
행복한 그러면 저기 정철진 감독님이 주연을 하시고 쪼가 있어갖고 되려고 대사를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적 감독 시점의 처방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답니다. 인간은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는답니다.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하지. 이 자작나무 아래로 내리는 눈, 이 작품이 여러분께 드리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삶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과 사람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